3부의 8장, 9장은 그렇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10장, 11장, 12장 해서 3부를 오늘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자, 3부. 일단 많은 분들이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정말 중요하다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더더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고, 우리 이은별 사장님도 좀 읽으셨나요? 계속? 아니, 저는 처음에 한번 읽고 좀 어려웠어요. 사실 카네기가 잘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카네기 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또 네. 특히나 우리가 이 PM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십이잖아요. 그 전혀 모르는 분들이 여기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하는 일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하고픈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했더라면, 이제는 이제 뭐, 왜 저렇게 할까? 저런 말을 왜 할까?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바라봐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 생겼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 카네기 책은 계속, 계속 읽을 때마다 와닿는 게 다르다. 네. 아직도 저는 좀 어려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이런 네네. 거부터 잘 안 와닿고, 그리고 카네기 책이 나름대로 몇 개의 스타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잘 정리한 거, 누가 읽어서 또 정리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더더욱 잘 만나지 않으면은 좀 어렵게 시작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음, 예시가 상당히 많아요. 예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예시를 통해서, 예제들 사연들을 통해서 아, 진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아, 사람은 음, 관계가, 혹은 내가 설득을 할 때, 뭐 부탁을 할 때 이렇게 했던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났구나라는 그런 예시들이 되게 많아서, 그걸 예제가 짤막짤막한데도, 그러니까 한 편의 이야기처럼 짤막짤막한데도 그걸 집중해서 읽어보면은 좀 와닿고, 그냥 뭐 외국인 이름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안 와닿으면은 그 예제를 읽어도 좀 덜 와닿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 예시로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걸 좀 그것만 이해해도 그 얘기 하나하나가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읽히더라고요. 그걸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은 그 장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참 재밌는데 그 예, 예시조차도 저는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처음에 정말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어, 그 그 챕터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읽다가 덮다가, 예. 네, 저도 처음에는 카네기 인간관계론 처음 봤을 때는 뭐 쌍권총 크롤인가 뭐 해서 뭐야 하면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덮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독서 클럽 하면서 의무감에 좀 읽다 보니까 좀 더 와닿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보이니까 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좀 또 이해가 되는구나 싶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아마 책을 읽어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초반에 그냥 무턱대고 펼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데일 카네기를 먼저 한두 번 좀 들어보고, 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구나, 저런 사연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책을 보면은 그다음에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도 느끼는 게,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게 눈이 아프고 뭐 좀 불편한 건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부 10장 모두가 좋아하는 호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호소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결한 동기에 호소를 해야 된다. 이 고결한 동기라는 거, 고결한 거, 이거 자체가 되게 좀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 그냥 뭐 착하게 사는 거, 뭐 부모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거,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고결한 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좀 담아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아, 그 고귀한, 고결한 그런 목적을, 그런 동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부정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이제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제가 고른 것들 거의 대부분 다 골라서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소동을 부리는 대신에 저는 다른 작전을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무개 씨, 제게 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당신이 이사하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 이사해야겠다, 방 빼야겠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알고 나니까 이 집주인이 아니 계약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방을 빼려고 하느냐.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이제 대화를 잘 풀어냅니다. 임대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한눈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약속,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고결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일 거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내기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신 너무나 딱 봤을 때 정말 약속을 잘 지킬 것 같고 말에 어떤 무게감이 있으실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지요. 다음 달 1일이 임대료를 내는 날이니 만약 그때 오셔서 여전히 이사하겠다고 방을 빼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도록 해드리고 제가 사람을 보는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상당히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 같으면 이제 서로 워낙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왜 이렇게 돌려까나 이걸 아마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저는 당신이 약속을 지키고 계약사항을 지키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이냐 원숭이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아주 센 발언을 하는 거죠. 너가 원숭이가 아니라면 이 약속을 어길 그럴 리 없다. 뭐 하는 거냐. 이거를 아주 부드럽게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되자 이 신사가 저에게 직접 와서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냥 계속 살겠다고 하나 보죠. 그와 그의 아내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계속 더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계약 기간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결론 지었던 것입니다. 명예, 지키고자 하는 뭐 명예,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딱 짚어주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그래 지키고 살아야지. 우리가 말했는데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론이 나서 가는 거죠. 정말 옛날 좀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흡사하게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부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 고결한 포인트들을 자꾸 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고인이 된 노스클리프 경은 공개를 원치 않았던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보고 편집장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그 사진을 사용하지 마시오. 내가 공개하기 싫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다.
즉 자기가 싫어하는 거 명확히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나 싫어요라고 얘기한다면 서로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잘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결한 동기에 호소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호소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 사진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께서 그 사진을 싫어하십니다. 내가 싫어하지만 그냥 제가 싫습니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을 거다. 아, 왜요? 괜찮은데요? 막 이렇게 계속 말꼬리를 물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호하게 어머니께서 그 사진을 싫어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 애정 이런 거를 꺼내서 탁 잘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냥 싫어요, 안 해요라고 한다는 것도 혹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결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것들이랑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면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아까 이제 다른 일로 단톡방이 있었는데 단톡방에서도 누군가가 입금이 덜 된다라고 입금이 좀 느리다라는 걸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냥 뭐 기다려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기다려도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죠. 하면서도 제가 좀 더 자극이 되는 표현들을 썼어요. 그랬더니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막 카톡방에서 막 전화까지 오고 저도 이제 당황했죠. 전화까지 받고 막 다른 사람한테 전화 받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당신은 누구 소개로 왔냐 또 물었더니 그걸 또 캐물으니까 또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게 싸우고자 하면은 끊임없이 싸울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흘러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주체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좀 우리 그냥 같이 기다립시다라는 마음이었는데 그거를 저도 약간 이게 긁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확실히 막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제가 또 카톡방 운영자였기 때문에 막 가리게 해버리고 그냥 여기서 이러지 맙시다 하고 막 그리고 내쫓아버리려다가 그냥 참고 더 큰 싸움이 날까봐 말았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항상 이 싸울 거리를 항상 찾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쩌면 그러겠구나.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나 이렇게 막 다 물어뜯겠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현정 사장님. 네. 박현정 사장님 이 타이밍에 부른다고 해서 그런 분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느낌을 잘 아실 것 같기도 해요. 예, 옛날에는 못 참았어요. 누가 그냥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 예, 주로 상관들 하극상을 많이 일으켰어. 하극상을. 예. 예,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 교장 교감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 네. 그래서 저랑 근무하기 싫어했어. 네. 그 마음에 그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감이 있는 거죠. 아니, 정의감도 있고 보니까 자존심을 긁었어. 내 자존심을 긁으면 네. 그걸 약간 못 참더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명상을 하면서 안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니까 네. 상대방의 입장도 있는데 네.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의 생각보다 내 논리를 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했다는 걸 나중에 반성하게 돼. 네. 그러고 나서는 관리자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져 버렸어요.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무서운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바뀌니까 또 싹 더 친해졌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자기 반성. 네.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차리면서 스스로 방향을 설정해서 스스로 이렇게 또 올바른 곳으로도 가는 선택을 하는 거죠.
정말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많이들 알 수 있죠. 저 역시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들이 이 사람 입장을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저 사람 입장 이해도 하지만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디선가는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누군가는 서운해서 폭발한다라는 것도 생각이 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쿠모 담화님, 네.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유튜브랑 그 틱톡이랑 줌이랑 다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합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는 그 고객들이랑 뭔가 충돌이 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한 4단계까지 왔습니다. 저는 고객이 말을 하게 하면서 고객이 바라고 예상했던 관심과 공감을 갖는 태도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객의 불만을 들어주기 시작하다가 이제 고객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말을 많이 했구나. 내가 말을 좀 더 줄여고 들었어야 했네. 말을 하게 했어야 했네. 이런 생각을 지나고 나서 집에 와서 딱 돌이켜보면은 그냥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은별 사장님, 네. 그런 경우 좀 있으신가요? 아주 많죠. 아주 많으신가요? 네.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많이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예,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많아서 그런다고. 음, 예, 사랑이 때로는 집착이 될 수도 있다고. 어,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그분들을 좀 기다려주고 네. 이게 또 때로는 이제 뭐 장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좀 알려주고 싶어도 바라봐주고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많이 앞섰던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음, 그분들이 좀 얼른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좀 그런 마음들이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돌아보니, 시간 속에 와보니, 아, 그런다고 해서 뭐, 그게 또 제 마음같이 또 되는 일도 아니고, 음, 결국은 모두가 이렇게 그 과정을 다, 예, 그 과정을 지나면서 단단해져야 가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저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저도 갔다 오고 나면, 또 오늘도 많이 또 알려졌네. 그러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명확하게 저도 이제 미팅을 할 때 그 상황을 딱 보면 이게 지금 오랜만에 하는 미팅이고 그분이 뭐 자주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미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설명 위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게 미리 느껴지고 그렇게 된 이후에는 그게 뭐 맞다고 봐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친목을 좀 친해지는 여기서는 이분이 아직까지 마음을 안 먹었으니까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좀 여기 부담 없이 와서 친하게 지내고 한두 번 더 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하자. 막 이런 경우에서는 말을 안 하고 듣죠. 들으면서 말을 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무슨 질문을 던지면 저 사람이 좋아서 막 얘기를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살짝 이 질문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나마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도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자기의 행동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많이 했어. 그러면은 내가 좋아했구나 거기를.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서 내가 참여를 한 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따라서 또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서 막 귀에 피가 나도록 듣기만 했어.
와, 누가 자꾸 막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 물어보고 궁금하지도 않는데 막 알려준다고 막 해. 그러니까 자꾸 그냥 몸이 이렇게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아, 싫고 언제 끝나지? 아, 이렇게 되는 순간 역시 마음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아, 오고 싶지 않다. 또 가고 싶지 않다.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오는 횟수가 또 줄어들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그렇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행동이 그렇게 따라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객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했고, 네, 책에서 계속 이어가자면 그렇게 공감을 갖는 태도로 귀를 경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 불평이 있었던 고객이에요. 그 고객이 이성적인 태도가, 즉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태도가 되었을 때 저는 그의 페어플레이 정신의 모든 것을 호소했습니다. 고결한 동기에 호소를 한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 먼저 고객님께서 저 역시 일이 잘못 처리됐음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죠. 고객님께서 저희 직원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화나고 언짢으셨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요. 깊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잘못된 청구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여기 앉아서 고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고객님의 공정성과 인내에 감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당신에게는 상당히 공정성이 있고요. 당신은 되게 잘 참으시는 인내력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군요. 라고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죠.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칭찬해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소를 짓게 되고요. 그 미소를 짓고 웃는다는 거는 역시 생각이 따라갑니다. 내가 웃으면 내가 웃네? 내가 좋아하나 보다. 내가 긍정적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공정한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셨으니 이제는 제가 고객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은 다른 어떤 분보다 고객님께서 잘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고객님보다 이에 대해 더 잘 아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자, 여기 고객님의 청구서입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청구서를 바로 잡아주시면 제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고객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거를 직접 고쳐서 말씀해 주셔라. 반영해 드리겠다. 이렇게 모든 칭찬과 존중을 해주고 그 고결한 동기까지도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불평을 하던 사람도 이성을 차리고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거 청구서 내용 체크해가지고 잘못된 거 고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명 정도만 뭔가 수정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비용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막상 그 불만을 풀어줬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청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뭐 자존심이라든지 내 자존감이 뭔가 좀 훼손당한 것 같다. 기분이 나쁘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은 인정하고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이 전에 책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관용, 베푸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그래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해를 해버리는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다라고도 책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오히려 이렇게 했더니 더 좋은 고객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토머스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고객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직하며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정확하다는 확신만 있다면 지불할 사람이라고 믿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없을 때, 그 사람이 정보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이게 옳다고 확신만 주면은 구입할, 지불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아, 왜 그러세요? 정말 당신 이상하네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말한 아주 젠틀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은 정직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는 당신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당신이 그를 정직하고 바르고 공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내비치면 중요한 거죠. 그 사람 역시 당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내비친다는 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은 너무 열정적이시고 너무 온화하시고 너무 멋지세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잘 표현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어색하거든요. 이 칭찬하고 하는 거. 그거를 자꾸 뱉어내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은 마음이 더 열리죠. 사장님은 진짜 정말 열정이 있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볼 겁니다. 우리 은별 사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것도 그 속에 있는 많은 그 진지한 모습, 열정과 그 애정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볼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정말 그게 괜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꺼내면 듣는 사람이 이 마음이 울리면서 마음이 확 서로 더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죠, 은별 사장님. 네, 맞아요. 그냥 대뜸 상관없는 얘기를 해버리는 그냥 거칠애적인 칭찬을 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런 깊은 얘기를 하려면은 그 사람을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봐야 되고 그 자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나를 알아봤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지? 라는 그 깔리는 느낌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통했을 때 이런 칭찬과 좋은 이야기가 전달이 잘 됩니다. 그런 게 없는데 이 사람은 날 알지도 못하면서 막 칭찬을 하고 있네 하면은 그냥 사기꾼 같은 그냥 꾼 같은 사람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3부 10장은 당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이 상대방의 고결한 동기에 호소하라. 착하다든지 착함, 사랑, 신뢰 이런 부분, 어떤 신사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뭔가 설득할 때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10장이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의 타이틀은 영화에서도 라디오에서도 하는 것처럼 당신도 하라. 우리가 TV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뭔가 제품을 구입하게 만들려고 많은 수단과 장치들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해봐라. 이런 얘기가 11장에 있습니다. 케네스 구드와 젠 카우프만의 사업상의 쇼맨십을 읽어봐라. 또 책들도 소개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흥행사가 어떻게 돈을 벌어들였는지를 생생한 광경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는 일렉트로룩스가 냉장고에 소음이 없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고객의 귀에 성냥 긋는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냉장고를 판 일을 소개한다. 즉 광고를 한 거죠. 설득을 하기 위한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또한 1.9달러짜리 모자에 배우 앤 소던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명사를 활용한 시어스 로벅의 카탈로그,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유명인의 어떤 흔적을 이용했다라는 거. 조지 앨바움이 움직이던 쇼윈도우 상품이 멈추면 보던 사람의 80%가 흥미를 잃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사람들은 뭔가를 막 움직이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나 봐요. 이 퍼시 화이팅이 2개의 증권 관련 목록을 보여주고 유가증권을 판매한 일, 각각의 목록은 5년 전에 $1,000의 가치에 달했다. 그는 고객에게 어떤 목록에서 증권을 살지 물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선택을 하고 설득을 하고 했던 이 TV와 영화와 광고에서 써먹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몇 개의 사례가 더 나옵니다.
현 시장의 통계에서는 물론 그의 목록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미키마우스가 백과사전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키마우스라는 이름이 파산위기의 공장을 되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스턴 항공사가 더글라스 항공사의 실제 조정석처럼 창을 다시 제작을 해서 사람들이 통로 쪽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창가 쪽으로 유도한 일, 그들이 워낙에 스스로 가고 싶게끔 만들었죠. 해리 알렉산더가 자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의 가상 권투시합을 방송해서 자사 영업사원들을 고무시킨 일,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우연히 사탕 진열대에 조명을 놓자 매출이 2배 증가한 사례. 크라이슬러가 자신의 차의 견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그 위에 올라가게 한 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즉 이렇게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정말 어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이야기를 풀어 나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냥 툭툭 던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제 막 뭔가 데몬도 해 보여주고 막 뭐 커피에다 막 해보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극적인 연출 시대이다. 저도 이런 얘기를 보면서 더 이렇게 극적인 연출을 하는 것도 참 맞구나. 우리가 여기 가방 메고 다니는 거, 그죠? 그것도 역시 극적인 연출.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면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저 사실만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사실이 생생하고 재미있고 극적으로 연출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지 보는 사람도 같이 흥분해서 같이 와 멋있다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 작은 감동들이 쌓이면 내가 감동받네, 내가 이걸 좋아하나 보다, 내가 이거 선택해야겠다라고 흐름이 간다는 거죠. 당신은 쇼맨십을 선보여야만 한다. 영화에서도 라디오에서도 모두 그렇게 한다. 당신 역시 관심을 끌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정말 이것도 뭐 타고난 사람들도 있겠죠. 뭐 액션 하나 뭐 해도 막 자신감 있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세상은 정말 극적인 연출의 시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 잘하고 연출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부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사실을 극적으로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만나러 갔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냥 무시당했죠. 그래서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이번에는 좀 더 극적으로 연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통화하느라 바빴습니다. 그가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가방을 열어서 책상 위에 32개의 콜드크림 통을 꺼내놨습니다. 그 제품은 그가 다 알고 있는 모든 경쟁사의 콜드크림 제품이었습니다. 모든 병에다가 저는 항목별로 거래조사 결과 꼬리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사표는 간단히 그리고 극적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막 이 크림통을 전화 받는 동안에 옛날에는 이 세일즈맨이 온 것처럼 하니까 전화 받으면서 거의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극적으로 연출을 해서 막 32개의 통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쌓아놔버리니까 이 보는 사람도 저 사람 뭐지 대단하네 라고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손이 가서 딱 쳐다보니까 이런 꼬리표를 보면서 뭔가 되게 조사가 잘 돼 있고 보고 싶게 만든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먹고 싶고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그 미아트 모임에서도 이게 연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같은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더 멋지게 극적으로 그렇게 연출이 됐을 때 그걸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은 더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논쟁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고 다른 일이었죠. 그 고객은 병 하나를 집어들더니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통을 들고 꼬리표에 적힌 정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대화가 전개됐습니다. 그는 저에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있어 하더군요. 원래 그는 저에게 10분의 시간을 주었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전과 똑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극적인 방법과 쇼맨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네, 저도 막 이렇게 테이블 미팅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더 극적인 어떤 이야기라든지 흥분과 사례, 이 표현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자제할 때도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종이컵을 꺼내 가지고 자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에는 연출이고 그 눈에 보여주게 하는 그 뭔가 빠져들게 하는 그런 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도 상당히 쉬운 게 아니긴 하지만 하면 멋진 거죠. 이렇게 극적인 연출에 대한 이야기로 11장이 끝납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연출하라. 네, 이제 어떻게 연출해야지 좀 더 될까? 이 모든 게 다 연기이고 인생은 정말 다 연기이고 연출이고 뭐 그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출을 해서 막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뭔가가 필요하다. 뭔가가 진행되면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부의 이제 마지막 장 12장입니다. 모든 것이 효과가 없을 때 이렇게 하라. 이것도 저것도 12가지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오늘 12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도 뭔가 설득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마지막 방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가 밤에 작업을 마칠 때가 되자 그들은 크게 10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퇴근했다. 이게 이제 오전 근무, 공장에서 근무하는 팀, 오전 팀과 뭐 저녁 팀이 있는데 이 자꾸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 대표가 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오전 근무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 오늘 몇 개나 만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6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땅에다가 6이라고 이렇게 크게 6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말 얘기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 근무자들이 와서 이거 6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오늘 생산한 양입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팀이 왔어요. 저녁팀이 왔더니 이걸 보니까 6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이 뭐예요? 그랬더니 오전팀의 생산량입니다 하니까 그럼 우리는 저녁팀 우리는 7개 하자. 그래서 6보다 더 7개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왔더니 오전팀이 어제 6이었는데 이거 뭐 왜 7이 됐죠? 그러니까 저녁팀이 7개를 생산해가지고 7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그럼 우린 질 수 없다. 우리 오전팀 질 수 없으니까 우리 막 8 하자 9 하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게 된 사례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밤에 작업을 마칠 때가 되자 그들은 크게 10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퇴근했다. 진척이 생겼다. 생산량이 늘 뒤처지던 이 공장은 곧 다른 어느 공장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내놓는 공장이 되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찰스 슈왑이 한 말을 들어보자.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이것은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경쟁은 탐욕스럽고 돈에 눈먼 경쟁이 아니라 남을 능가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경쟁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가하고 싶은 욕구, 도전, 용감히 도전하는 것, 이야말로 기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소할 수 있는 틀림없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스스로 뭔가 욕구를 가지고 도전하고 이런 거를 좀 원하는, 좀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이 팀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 팀이 저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를 서로 팀에게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경쟁하라고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거지만 그 내면에는 경쟁해서 당신들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응원, 이 팀 저 팀에게 다 응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응원들이 깔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들으면 이 회사 대표도 서로 경쟁하세요라고 욕을 적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딱 적어만 놨더니 인지만 시켰더니 스스로 인지하면서 스스로 막 경쟁해서 막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여러 개의 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1번부터 막 여러 개 라인이 있으면 가끔은 2번 팀에게, 2번 팀 리더에게 1번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1번 상황을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네, 그러니까 막 전화가 와가지고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경쟁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냈고요. 또 하나는 싱싱교도소가 이제 교도소에 너무 위험한 교도소여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싱싱교도소가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치적인 임명을 다하는 자리인데다가 쉽게 변하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자주 있는 곳이기도 했다. 교도관들이 왔다 가고를 반복했다. 3주 만에 떠난 사람도 있었다. 그는 경력도 고려해야 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자리인가? 즉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싱싱교도소에 교도관이 돼줘라. 지금 여기 맡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막 부탁을 했더니 처음에 이제 거절을 하다가도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로스의 망설이는 기색을 알아챈 스미스는 등을 기대어 웃었다. 이 스미스가 부탁을 한 거예요. 젊은 친구, 자네가 겁먹는 걸 탓할 생각은 없네. 위험한 자리가 많네. 가서 머무를 거물급 인사가 필요할 거야. 당신은 그러니까 아직 안 될 것 같아. 젊은 친구. 막상 당신한테 부탁은 했지만 생각해보니 당신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여긴 더 큰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스미스는 도전의식을 불어넣고 있었다. 로스는 거물급 인사를 위한 자리에 도전해본다는 생각이 좋았다. 거물급 인사가 가야 될 자리인데 나한테 제안을 했어? 내가 여기서 이거를 거절해야 되나 잡아야 되나 지금 막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제가 PT가 되고 일단 제가 CL이 될 거예요. 제가 CL이 될 거면은 PT가 5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한 자리인데 그죠. 당신은 좀 안 될 것 같아. 맞아. 제가 봐도 당신은 PT급이 아니네요. 그렇게 건드린다는 거. 네. 그것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도전의식,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렇게 건드리지 않으면 깨지질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이게 설득을 하고 하는데 한 번쯤은 가끔은 정말 깰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과감한 스타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거물급 인사를 위한 자리다. 그랬더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갔죠. 잡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며 실존하는 가장 유명한 교도관이 되었다. 싱싱교도소에서의 2만 년이라는 그의 책은 수십만 부가 팔렸다. 그는 방송에도 출연했다. 그리고 그가 보낸 감옥 생활 이야기는 영화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수감자에 대한 인간적인 태도는 교도소 개혁에 있어서 기적을 불러일으켰다. 스스로가 어떤 그런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살 좋은 안내를 했더니 거기에 그는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선택 속에서 아예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거듭나 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파이어스톤 타이어 고무 회사의 설립자인 하비 S. 파이어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월급만으로 인재를 불러 모으거나 붙잡아 두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 게임 자체가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하면서 게임처럼 일을 하면서 즐겁고 그 안에서 이겨내고 승부욕을 발휘하고 하는 그런 그 자체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굉장히 좋아한다. 게임, 즉 자기 표현의 기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기회, 도보 경주, 돼지고함 소리 내기 대회, 파이 먹기 대회, 이런 게 개최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이다. 남을 능가하고 싶은 욕망,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자극을 하는 거죠. 며칠 전에 미팅에서 하면서 이게 젊으신 30대 후반의 남성분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그가 좀 더 생각을 하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당신이 지금부터 30대 후반인데 지금부터 몇 년간 함께 PM을 키워나가면, 그러면 정말 40대가 됐을 때 엄청난 남들의 기본 소득을 깔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뭐 나름대로 그냥 좋은 얘기였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책을 보면서도 그냥 뭔가 그 당신의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런 질문. 셀프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은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백인 거죠.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생각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내 가치? 나는 그냥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질문 하나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은 그러게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깨워주고 우리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어떤 그 상위의 고결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다는 거는 울림이 있겠죠. 그 상황에서는 선택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집에 가서 그런 질문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살아오면서 가치 있는 사람? 이런 질문을 들어볼 일이 없거든요. 그게 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국 돈과 어떤 뭐 월급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물질적인 눈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그 게임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걸 누구나 다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극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또 필요하다.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도저도 모든 걸 했을 때 안 된다, 뭐 그랬을 때는 당신의 생각대로 사람, 특히 용기와 기계가 넘치는 사람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라.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경쟁도 시키고 스스로도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거. 그런 질문 한두 개 딱 가지고 장착하고 있는 거 너무 값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다시 살펴보면,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는 결코 논쟁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겨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도 지는 게 되기 때문에 논쟁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요. 이런 말 입에 달려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그럴 수 있네요. 와, 제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고요. 잘못을 했으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인정하라. 빨리 사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호적인 태도에서 출발하라.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태도에서 시작을 해라.
상대방이 신속하게 네 하고 답하도록 이끌어라. 이 yes 세 번의 yes를 듣는 거, 이 네를 듣는 거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미팅을 하면서 저 사람 입에서 네가 나오게끔 해야겠다. 이제 이 막 책을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네를 하게끔 하는데도 어려워요. 그 하는데도 어려워요. 막상 이렇게 잘 네 안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 질문도 정말 아직도 서툰 거죠. 그래서 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밥 먹었어요. 네 이러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거 관심 있지 않아요? 했을 때 네를 예상했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하게 만들어라. 그렇죠. 상대방을 말하게 하라. 우리는 경청을 하고 이 이야기는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당신의 생각을 상대방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라. 이것도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 얘기라고 하면은 상대방들은 별로 그냥 기분이 좋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처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인정해 주면서 그 생각이 맞아, 그 생각 내 생각이었어 라고 더 스스로 기분도 좋아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더 이끌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는 장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사장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 쿠셔너 가운데 이런 말을 넣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대화의 기술들이 많이 세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기술이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런 식이죠. 그렇게 만들어라. 8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도록 진심을 다하라. 입장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죠. 진심을 다해서 관찰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찾아내면서 진심을 다해 봐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다 다양하겠지만은 욕구가 있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도 있고요. 5단계 욕구 이론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들마다 이런 상위 욕구가 있어요. 그런 거를 공감하고 없는 사람도 찾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함께 공감하고 꺼내주고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상대방의 고결한 동기에 호소하라. 그렇죠.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연출하라. 오늘 했던 얘기라서 기억이 납니다. 도전정신, 경쟁 이것을 불러일으켜라. 이렇게 12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참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은별 사장님 어떻게 기억이 나시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또 어떤 느낌이신가요? 저는 이 카네기가 바로 저희 그 PM에서 쉽고 빠르게 가는 길에 엔진? 네, 그런 것이라고 좀 보는데요. 저 역시도 살면서 제 이지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했는데 이 PM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제가 아까 생각지 못했던 것도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꾸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성장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12가지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가 가장 저에게는 제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것도 다른 것들도 필요한데 좀 우선순위가 그런 것 같고 이 12가지 정말 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CL이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찬수 대표님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책도 상당히 많이 보시고 책도 네, 지금 저희랑
1년에 몇 권 보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죠? 200권이요. 네, 1년에 200권을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그래서 네. 반복되는 책 한 두 권 깔고, 두 권씩 깔고, 네네네. 일주일에 한 5권 정도로 막 이렇게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또 데일 카네기 우리가 많이 얘기 나누잖아요. 네. 네, 네.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까 이은배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경청은 기본이고, 경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의견을 해가지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라. 인정. 그게, 그게 저도 많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저한테는 이제, 제가 고쳐야 될 점?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2번이었으니까. 틀렸다고 하지 마라. 네. 왜 제가, 자꾸 틀렸다고 하게 되는 걸까요? 아, 제가 제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맞는데, 네, 설령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틀린 부분을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마음이 앞서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어,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내가 들었으니까, 이거 음, 좀 틀린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좀 빠르게 나는 지름길을 안내해주고 싶은데, 저분이 좀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네. 되죠? 일단은 제가 옛날엔 그 우리 지시형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바꿔가지고, 인정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형태로 이제 제가 바뀌고 있죠.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좋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정말 소통 전문가, 후원 전문가로 또 이렇게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어디 집에 계세요? 집으로 왔습니다. 택시 타고 이제 계속 듣고 있어서 네, 다가 네,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잘 쉬시고요. 네네. 네, 네, 박현정 사장님, 이제 이 3부가 이제 끝났습니다. 12가지 이야기로 기억나시는 거라든지 뭔가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니, 그냥 여기서 좀 질문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네, 아까 방금 그랬죠. 우리가 되게 그 뭐냐, 틀린 것을 참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이게 실제 상대방이 틀린 정보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참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걸 교정하려고 하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이제 미팅을 할 때, PM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PM이 다단계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말을 한다면, 네, 아니요, 직접 판매인데요? 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질문을 돌려서 네, 다단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네. 은별 사장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후자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슨 음, 다단계야, 이게. 예, 이렇게 제 의견을 먼저 내세웠다면, 음, 지금은, 너가 생각하는 다단계는 어떤 거야? 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그가 생각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나야, 그게 다, 아쉽게 해야 되고, 물건 사재기하고, 어? 계속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영업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네. 그럴 맞아요. 때, 음, 네,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원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감정이 또 상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물론 내가 만나는 상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가까운 친구다 그러면 다단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런 거만 하겠냐?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예전에는 네, 붙었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이제 당황스럽고 어, 위축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뭐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다면 사실
그렇게 이거 다단계잖아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뭔가가 얘기가 다 충분히 됐을 거예요. 돼야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전혀 모르는 곳으로 끌려와서 갑자기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듣다 보니 다단계라는 걸 깨닫고 나서 말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는 그 상황 연출 자체가 어떤 시작점이 잘못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최대한 안 듣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도 아, 나 이거 다단계여서 싫어. 나 다단계잖아. 나 다단계 안 해. 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거기서 대화를 종료해야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꺾어내겠습니까? 넌 다단계니까 안 하는구나. 난 이거 다단계라서 하는 건데. 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래, 나는 다단계라서 너무 좋은데. 그러네. 이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떻게든 꺾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저도 사람의 마음을 확 돌릴 수는 없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아, 넌 다단계 싫어했구나. 야, 너 다단계 잘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이 될 수 있고, 나는, 야, 나 살아보니까 다단계밖에 답이 없더라. 다른 거 죽어라 고생해서 노력했더니 내일도 아니고 사장만 배부르게 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아프면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나는 이걸 선택했어. 넌 하지 마. 너는, 못 하겠다. 야, 너. 이렇게 그냥. 그것도, 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의 생각을 부정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렇죠. 다단계, 나는 다단계라서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내 생각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한두 번으로 꺾이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네네네. 질문. 너무 좋네요. 네. 저도 처음에 이게 접했을 때, 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래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도 영업이지 뭐. 음. 저것들 말을 포장하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일을 해보려는 사람들도 아마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한 큐에 딱 이렇게 깨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런 문장이 있을까요? 네. 은별 사장님 돌아가시죠. 저랑 이렇게. 내가 우리 그 현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바로 생각이 났는데, 잠깐 반제도 하면서 저기 했네요. 네, 보통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해요. 우리 제 친구도 이거 영업하는 일이잖아. 그래도 물건 결국은 사람을 불러오라는 소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예전에는 이게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야, 내가 사람을 어떻게 이거 뭐 물건 팔러 다니고 그럼 내가 하겠니? 라고 하는 건 옛날 이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나도 이게 처음에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얘는 좀 다르더라. 그러면서 저희 그 마케팅 플랜이 되게 좋은 게, 정말 한 사람만 전달해도 10% 캐시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 누구에게 그러니까 전달할 수는 있죠. 그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잖아. 내가 물건 팔고 누구 사람을 끌어오는 건 아니잖아.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그쪽으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줘요. 네네. 네, 그리고 저도 처음에 나도 너처럼 그런 건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해줘.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맨날 하려고 해도 불편하고 듣지도 잘 안 되죠. 않고 막 네. 그러잖아요. 만약에 네. 이제 누군가가 야, 이거 팔아야 되는 거잖아. 결국 이거 팔아야 되잖아. 라고 한다면, 이야, 너는 어떻게 알았냐? 야, 너는 맥을 정확히 본다. 야, 너 이거 진짜 팔아야 되는 거 맞아. 야, 근데 너 이렇게 잘 맥을 짚는 애니까 너 진짜 잘 팔겠다. 야. 나는 못 팔거든. 그래서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뭐 등등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냥 공감해주면서 오히려 인정하는 거죠. 뭐 세상에 뭐 말을 더 붙이면은 세상에 안 파는 게 어딨냐. 사실 모든 건 안 파는 일은 없다더라. 어떤 책에서도 팔아보라고 하더라. 삶을 좀 잘 살아가려면 뭐든지 한번 팔아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의 질문에 강한 동의를 해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맞아 그래 파는 거 인정을 받으니까 더 이상 파는 거에 대한 반감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리숙하게 그렇게 동의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야, 사실 나는 이거 내가 팔지 않고 그들이 사게 만들어. 아주 고급진 거죠. 이것도 데일 카네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예, 나는 팔지 않고 고객이 사게 합니다라는 거.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멋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어리숙하게 야, 너 맥을 볼 줄 아는구나. 야, 이거 맞아. 파는 거 정확해. 야, 이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파는 거 아니라고 하거든. 근데 내가 봐도 이거 파는 거야. 야, 너 잘 본다. 근데 한 네다섯 명한테만 팔면 돼. 그리고 이제 그부터는 안 팔아도 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한 달 동안 5명, 뭐 2달에 5명에도 괜찮아. 나 지금 내가 팔고 있냐? 안 팔잖아. 이런 거죠.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은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파는 게 아니더라. 사게 자연스럽게 사더라, 사람들이. 아니,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까 알아서 사더라. 사 먹더라. 신기하다. 어떻게 그래 관심 있어 없어 관심 너의 가치를 한번 발휘해 볼 마음이 있어 없어 이렇게 가야죠. 네. 근데 이게 우리 네네네. 그 현장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현장에 가서 막상 또 부딪히면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가 계속 그럼에도 하면서 어떤 그 경험치가 쌓이면서 어떤 그런 노련미나, 금방 말씀하신 장 PD님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잘 안 되죠. 네. 그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우리 미아떼에 모여서 서로 그 다른 사람의 노하우도 듣고 또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도 좋은 거는 갖다 쓰면서 네, 그렇게 시간 속에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미켈리 사장님은 어떻게 10시에 오셨네요. 10시부터 11시까지로 알고 계셨나? 바쁘셨나요? 미켈리 사장님. 네, 이제 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0시 9분이고요. 이렇게 질문 주고받는 것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질문을, 답이라기보다는 함께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키워주는 거, 그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게 또 이 사업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어제보다 좀 더 좋은 이 생각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화면에서도 이제 한 줄 명언을 이렇게 뽑아왔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달리고 있는데 힘이 들지 않는다면 아마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도전한다는 거는 힘든 일입니다. 이겨내야 되고 힘들게 같이 막 가는 그런 건데 갑자기 내가 너무 편해. 그럴 수도 있어요. 재밌고 막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면 내리막으로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그거를 내가 못 느끼고 그냥 놔버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더욱더 경계하면서 이렇게 잘 가라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으로 했고요. 자, 이제는 3부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4부 다음 주에 4부로 가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별 사장님이 이렇게 또 든든하게 딱 카메라 켜주시고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별 사장님 덕에 또 재미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 들어왔는데,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켈리 사장님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훈 회장님. 네.
다 듣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 듣고 많이 있었습니다. 도움됐어요. 네, 감사합니다.